네, 이제 시작하나요? 예, 회장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이영환입니다. 오늘 과학 이슈 토론회 천리안 위성 EA, EBO 개발과 활용에 대한 이슈 토론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과학기자협회 회원 30여 명 정도와 30분 정도와 그다음에 대덕 연구단지 출입 기자 8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 참석은 안 하셨지만 아마 앞으로 계속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늦게 항공우주연구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 종합연소 첫 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제나 로켓 발사를 보면은 기자들의 가슴이 떨립니다. 그 웅장한 소리가 뭔가 우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누리호를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천리안 위성과 같은 이런 다목적 위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천리안 위성은 36,000km 상공에서 항상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기상예보와 통신, 그다음에 환경 감시에 사용되는 위성입니다. EA호와 EB호는 쌍둥이 위성이죠. 이 위성들이 어떻게 개발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과학 연구에 도움을 줄지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 4분이 각 15분씩 천리안 EA, EB호에 대한 개발 동향과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45분 동안 기자 2분과 그리고 토론 발표하신 4분이 패널로 참가하는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번 토론에 참가하시는 여러 기자분들은 QA 이 창에 보면 아래에 QA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 중간중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나중에 그것을 취합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패널들에게 다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장께서 천리안 위성 EA, EBO 개발 의미 등에 대해서 첫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교수님들 또 그 부장님 김진두 부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부족하나마 저희 항우연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왔고 이번에 또 잘 올라간 천리안 2A, 2BO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면 공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은 중대형 위성도 이젠 우리 기술로라고 뽑았는데요. 저희 그 발표에서는 전반에 간단하게 우리 국내의 위성, 우리나라 위성의 개발 그 기술 역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을 해왔다는 그런 걸 간략히 보여드리고 배경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서 천리안 2A, 2BO의 개발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갈 건데요. 주로 이제 아리랑 위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기술 축적을 해왔던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대형 위성인 정지궤도의 3.5톤 정도에 되는 이런 천리안 위성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독자 개발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90년대 초에 그 우리별 위성서부터 해서 지금 저희 항우연이 다목적 7호 그리고 천리안 2호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주 개발을 수행할 것이고 특히 발사체 분야에서도 많은 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국가 임무용 실용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적인 위성 말고 국가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좀 뭐 제대로 된 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성을 이제 저희 항우연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리즈가 아리랑 위성입니다. 공식 명칭은 다목적 실용 위성인데요. 9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7호를 개발 중이고 현재 그 우주에는 5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호는 미국에서 그 기술을 줌으로써 우리가 공동 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스템 본체는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 탑재체는 구매하면서 저희들한테 기술 이전을 해주는 OJT,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현장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기술 초석이 되었고 2호는 카메라까지 탑재 카메라 1m 해상도였는데 1m 해상도의 카메라까지 저희가 이제 공동 개발로 수행했고 3호서부터는 카메라 등 모든 부분을 특히 3호의 그 카메라는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힘으로 70cm, 3A호는 55cm의 해상도의 아주 고성능 관측 카메라를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5호는 레이더, 영상 레이더 위성인데요. 레이더는 도입을 해왔고 그러나 위성은 5호, 지금 6호 지금 개발 중인데 6호까지 위성은 국내 개발을 하고 있고 6호에 있어서는 영상 레이더 탑재체까지도 국내에서 해외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호 위성을 저희 힘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한 30cm가 안 되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저궤도 실용 위성과 함께 천리안 위성이라고 하는 정지궤도 위성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1호는 해외랑 공동 개발을 했고 거기에는 기상, 통신, 해양, 기상 이렇게 탑재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EA-2B를 갖다가 저희 힘으로 개발을 했는데 탑재체 중에서는 기상 탑재체는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는 해외 공동 개발을 수행하여서 명실상부한 공동 개발이 되어갔고 요 다음 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축적을 했습니다. 특히 2A, 2BO에 대해서는 천리안 1호에 비해서 많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 이 버스를 위성 버스를 저희 힘으로 완전히 개발했다는 그런 큰 의의가 있고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리랑 위성, 천리안 위성과 함께 조금 더 위성을 작지만 그 성능은 상당히 그 유지되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경제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국내 산업을 기르자 이런 취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시리즈라는 컴팩트한 위성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저희들이 항우연이 개발을 해서 2호서부터는 국내 업체가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위성이 지금 조금 있으면 3월 달에 우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0cm의 그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성능인데 또 불구하고 크기는 매우 작은 아리랑 1호, 2호 정도 수준으로서 성능은 3호에 버금가는 그런 그러면서 국내 산업, 국산화를 많이 이루고 비용을 낮춘 그런 위성 시리즈로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 차세대 중형위성 1호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해서 상당한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7호에는 30cm가 채 안 되는 초고성능의 관측 카메라가 또 저희 힘으로 국내 힘으로 항우연의 능력으로 개발되어서 올라가 있고 본체에서도 또 상당히 그 위성의 기동 성능을 높인 그런 굉장히 우수한 국제적인 성능의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를 보시면 1호는 미국에서 기술을 받았고 2호는 공동 개발했고 3호는 3호서부터는 저희 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탑재체는 저희 항우연의 연구원들이 설계부터 모든 조립, 정렬,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연구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천리안 2A, 2BO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이제 11년부터 19년까지 걸린 그런 상당히 대형 사업인데요. 그래서 천리안 1호를 승계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 기상 해양 관측 서비스를 계속 이어서 더 좋게 한다는 것과 특히 여기에는 처음으로 우리 그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환경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환경 탑재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천리안 1에 비해서 1호에 비해서 위성 자체도 굉장히 커졌는데 전체적으로 한 3.5톤 정도 되는 상당한 중대형 위성이라고 할 수 있고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2AO는 18년 12월에 올라갔고 2BO는 20년 2월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이제 국내 정지궤도 위성도 저희들이 항우연이 국내 능력으로 자체 공급할 수 있고 또 기후, 대기 환경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이런 24시간 상시 관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의 결과로서 2B호에 탑재된 해양 탑재체로 작년에 찍은 우리나라 중심의 그 바다 사진입니다. 해양 탑재체는 12개 채널의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그 필터를 돌려가면서 촬영하는 그런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인데, 우리나라의 그 해양 색깔뿐만 아니라 육지와 구름 이런 것도 일부 관측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B호에 올라간 해양 탑재체와 바로 옆에 환경 탑재체가 이제 처음으로 실렸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했던 세계 최초의 초분광 영상기를 사용한 환경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미국과 유럽도 다 지금 저희랑 함께 거의 개발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산화질소라든지 미세먼지를 직접 현미경처럼 관측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그런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분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스펙트럼을 동시에 얻는 아주 최첨단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탑재체인데, 이것을 미국과 저희 항우연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A, 2BO의 개발 의의를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정지궤도 위성은 저궤도 위성보다도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신뢰도가 되게 높아야 되고 또 거기 우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지궤도 위성까지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 위성까지도 이런 대형 위성의 그 플랫폼이 확보됐다는 것. 그다음에 최첨단의 그 정지궤도에서 관측하는 그런 탑재체를 우리가 기상은 이제 여전히 2호도 도입을 했는데, 그 해양 카메라와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는 공동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했고, 이 다음은 이제 국내 개발이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리안 2A, 2B호의 그 독자 개발에 의하고 기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상 2A호에는 기상 탑재체와 우주 기상 탑재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B호에는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가 올라가 있는데, 탑재되어 있는데, 2A호에는 기상 서비스, 우주 기상 서비스를 해서 12월에 발사해서 이제 하고 있고, 2B호는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가 같이 올라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작년 2월에 발사돼서 초기 운영을 다 마치고 이제 현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호에 비해서 얼마나 기술이 올라갔는지 보여드리고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탑재체를 보시면은 1호에는 기상 탑재체가 이제 해상도가 1km, 4km, 적외선 쪽은 4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는 500m 이렇게 더 높아졌고, 적외선도 4km에서 2km로 더 고해상도가 됐고, 해양 탑재체는 1호에서 500m였는데 지금 2호에서는 250m로 가히 상당히 정지궤도의 36,000km 상공에서 우주에서 그 지면의 250m를 보내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거든요. 그리고 환경 탑재체는 1호에는 없었는데 2호에 처음으로 올라왔고 세계 최초인데, 이것은 분광 해상도가 무려 0.6 나노미터, 실제 한 픽셀에 들어가는 빛은 0.2 나노미터인데 어마어마한 분광 해상도를 가지고 굉장히 그 미세하게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서부터 가시광선까지. 그래서 전체 위성 시스템은 1호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스트리움이라고 하는 유럽 업체와 공동 개발을 했는데, 이 천리안 2호는 국내 독자 개발을 항우연이 했고, 수명도 이건 신뢰도와 상관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 천리안 1호는 7년, 2호는 1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관측 영상의 그 위치를 보정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성 전체 시스템의 능력으로서 그것도 1호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게 위치를 보정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어디 얼만큼 있다는 걸 더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시스템, 특히 본체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정지궤도 위성의 핵심 하드웨어가 국산화됐다. 특히 탑재 컴퓨터라든지 탑재체 접속 유닛이라든지 이러한 그 전장품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국산화돼서 앞으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개발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위성을 개발하려면 이 위성 비행 모델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시험하기 위한, 조립하고 시험하기 위한 장비를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확보됐고, 또 환경 시험을 위해서 대형 체인버라든지 열진공 장비라든지 또 진동 가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는 것.
그다음에 정제도 위성에 이렇게 고유한 플랫폼, 우리의 위성 버스가 마련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앞으로의 그 니드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성의 그 INR이라고 해서 영상 기하 보정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먼 곳에서 찍었을 때 관측했을 때 그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에 그 국산화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1호는 이제 해외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의존했지만 이제 2호는 지금 완전히 국산화가 돼서 상당히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이제 거를 1호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한번 보고자 했는데요. 천리안 위성 1호는 이제 해외와 공동 개발한 건데, 이제 통신, 해양, 기상 이렇게 그 임무가 있었고요. 특히 통신은 이제 실험적인 통신 탑재체로서 국내 기술을 이제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고, 2호는 기상과 해양은 1호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성능으로 현업을 기여할 수 있고, 또 그 환경 탑재체가 세계 최초로 올라가서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환경을 모니터링한다는 것, 그러면서 위성 플랫폼이 국산화됐다는 것, 이렇게 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호서부터는 뭐 통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난 재해 또 해상 구조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위성 항법에도 저희들이 이걸 이용해 갖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술 기반이 확보돼서 미래가 밝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네, 이승훈 소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천리안 위성 2A, 2B호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전체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위성의 기상 분야 활용에 대해서 안명환 이화여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천리안 위성 기상 분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자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안명환입니다. 기상 분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기상 분야 EA의 그 어떤 성능 증가는 뭐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요. 1호에 비해서 더 자주 보고, 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보고,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뭐 숫자로 따지면 한 60배 정도 성능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 어떤 뭐 임프로브가 있었는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게 그 천리안에 2호에서 관측한 뭐 영상을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1호에서는 이런 컬러를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제 더 많이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컬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 풀디스크를 10분마다 이렇게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반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24시간 연속 관측을 할 수 있는 저게 채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이라든지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위성이 우리 항공연에서 만드는 위성이지만 굉장히 안정된 어떤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보시면 이제 그 영상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게 이 위성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카메라가 태풍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는 이게 관측이 거의 뭐 30분에 한 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위성의 위치가 태풍의 위치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30분마다 나타나는데, 근데 실제 이 영상을 보면은,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 태풍의 중심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2분마다 이렇게 관측을 하다 보니까 태풍이라는 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레귤러하게 움직인다는 걸 실제로 관측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뭐 짧은 시간 동안에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퍼셉트하게 이게 프리딕션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악기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건데요. 그 왼쪽이 그 1호에서 찍은 영상이고, 오른쪽이 2호에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들 표현을 피어오른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강한 강수를 내리는 비구름이 여기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전라도 지금 광주 위쪽에서 발생해 가지고 전북적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경상남도하고 그다음 부산 쪽에서 보면은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구름들이 형성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동하는 게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경상북도 쪽에 이 포항 쪽에 보면은 아주 낮은 하천이 있는데 그 위로 높은 구름이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어떻게 현상이 변할 것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주 봄으로써 상시하게 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력들이 구현되는 게 나타나고요. 그런 어떤 영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레디메터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데이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생산되는 프로덕트는 52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23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그런 프로덕트이고, 29개 정도는 실험적인 그런 프로덕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덕트를 중에서 몇 개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정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에서 지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상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동하는 것은 구름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는 기 때문에 구름의 이동 위치를 추적을 하게 되면은 그 구름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럼 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름이 위치하는 지점에서의 바람 벡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갖다 이제 운동 벡터라고 하는데, 이 운동 벡터가 대기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치 예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호의 경우에는 관측 영역이 이렇게 생산 영역이 좁았던 반면에 2호의 경우는 풀 디스크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데이터도 많아지기 때문에 1호에 비해서 2호에서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개 문제인데요. 안개는 굉장히 국지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관측하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성에 의한 안개 탐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다의 경우에는 거의 그 관측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성이 의존하게 되는데, 2호 위성에서 추가된 채널하고 그 다음에 그 해상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안개 탐지 정확도 능력이 높아져가지고 역시 좋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사 부분인데요. 1호의 경우에는 제한된 채널, 제한된 성능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바다 위치하고 불연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간에만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24시간 연속으로 불연속이 없이 제공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용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산출물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kg짜리 2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총 수증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서해상에 이렇게 구름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발달한 구름이 계속 발달할 것인지, 그럼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프레딕션 함에 있어서 이 대기 수증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이 구름이 이동하면서 발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2km 해상도로
2분마다 제공하는 그런 영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지구를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19년 11월 달에 호주에서 굉장히 큰 산불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그 호주 기상청에 이 특별 서비스 지원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모니터링하는 건데, 오른쪽은 칼락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불에서 나온 구름들이 이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게 그 채널에서 구한 산불이 발생한 지점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게 채널에서 이 산불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불 진화라든지 이런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화산이 폭발한 경우인데요. 필리핀에서 2020년 1월 달에 폭발하는 화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역시 그 높은 해상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증가된 채널에 의해 가지고 이런 화산 폭발에 의한 그 현상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제 화산재도 나오지만 화산에서 폭발한 이 SO2 가스가 분출되게 됩니다. 그럼 이 SO2 가스가 대기 중에서 이제 H2SO4로 산화되고, 그 H2SO4가 다시 설페이트 에어로졸이 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화산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 항공기가 우회하도록 그렇게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양한 프로덕트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지를 설명드리면, 기상 데이터는 실시간 정보 제공이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구 사항이고요. 따라서 2A에는 관측된 데이터를 지상에서 처리한 다음에 바로 위성을 올려가지고 그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방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는 X밴드를 이용하는 저고속 방송하고, 그 다음에 L밴드를 이용하는 고속, 그 다음에 그 L밴드를 이용하는 저속 그 방송인데요. 이런 각각의 방송 데이터는 적절한 수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받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단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코더가 필요하고, 그 디코더는 이제 암호화해 가지고 누가 데이터를 받아가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규모 방송 수신기는 모든 데이터, 고해상도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고, 중규모는 제한된 채널, 그다음 소규모는 영상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초고속 기상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위성을 이용한 데이터 제공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제공도 이루어지는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통해서 여러 민간이나 산업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웹 기반, 그 다음에 방송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픈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EA 국내 수신기관은 다음과 같고요. 우리나라 TK2A가 커버하는 영역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데이터를 수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 그 다음에 기업들, 이 외국 기업들인데요. 외국 기업들, 그 다음 대만기상청에서 고해상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있고, 외국의 어떤 개발 도성국가들에 대해서는 ODA 사업을 통해서 이 수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국내에만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는데, 예보 활용, 그다음에 방지 업무, 그다음에 민간 영상 서비스, 다양한 연구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 우리 천리안 EA 위성의 그 관측 결과가 해외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가끔씩 방송을 보면은 호주에서 산불이 나서 코알라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이런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요. 그것을 우리 위성으로 촬영해서 그런 재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위성의 해양 분야 활용에 대해서 조영현 부산대 해양학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발표를 맡은 부산대학교 조영훈입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GK2B 골시 2 위성 활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해색 위성에서 탐지하고 산출하는 아주 기본적인 산출물하고 그 기본 산출물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산출물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미래 해색 원격 탐사에 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해색 원격 탐사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대체로 78년 CGCS라는 이제 위성이 시작해서 지금 계속 많은 위성들이 각 나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호시 1이 이제 발사가 되고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호시 2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이고 그런 타이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수십 년의 그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국이 이런 타이틀을 유지한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밖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음이 좀 심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양의 원격 탐사 기반이 비주얼 가시 영역이다 보니까 시그널 자체가 위성에서 탐지하는 시그널이 90%는 대체로 대기에서 일어나는 신호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이즈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나머지 10% 정도를 바다 시그널을 찾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역도 굉장히 넓고 또 이제 배로 운영을 해야 되는 관측 같은 경우에 쉽지도 않고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시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을 여러 과학자분들이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작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위성에 감지되는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어려움은 저희가 이제 3년인데 바다 특징들이 많이 다릅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1이라 그래서 굉장히 맑은 상대적으로 물이 되겠고요. 하지만 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탁도가 심한 물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삼면의 바다에 대해서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알고리즘을 달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해색위성 같은 경우에 밴드를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고시 1 같은 경우 8개, 2에 13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오른쪽 관측 대상 보시는 것처럼 용전 유기물, 염록소처럼 이미 실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핀셋처럼 화장대를 확장해서 그 영역에 맞게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성의 반사도를 다양한 실적 자료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산출물을 만드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위성의 관측을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이런 연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아마 들으셨는데요. 곳이 1, 2가 몇 가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밴드 수도 5개가 더 늘어났고요. 해상도도 500에서 250m로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 아마도 가장 큰 건 관측 주기가 하루에 이제 1시간씩 나오지만 곳이 2 같은 경우에는 풀 디스크로 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포함한 호주 북부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아시아 쪽 보시는 그 영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혜택을 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료가 국가양위성센터 조사원에서 새로 발주를 했는데 거기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나사에서 미르 사이트가 있어서 저희 천리안 자료들이 그대로 그 나사 미르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산출물이 26개 산출물이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은 좀 부족한데 제 생각에 중요한 산출물이다 생각되는 것들은 뒤에 따로 슬라이드에 한 장씩 담아봤습니다. 기본 산출물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클로로필을 아마 해석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뽑을 수가 있고, 이어서 그 광량 자료, 부유사, 염분 순으로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산출물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연구들도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물 플랑크톤 클로로필이라고 해서 그 파이터 플랑크톤이 해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트로픽 레벨로 따지면 이게 없으면 그 우리가 좋아하는 어류 이런 게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시간적인 모니터링, 지역적인 차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왼쪽에 보이는 건 관측 자료, 실제로 이제 배가 가서 관측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야 식물 플랑크톤에 대한 정확한 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밑에 있는 수식들은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긴 한데 이런 방법을 베이스로 해서 클로로필 컨센트레이션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지면 실제로 그 자료에 그 곳이 반사도에 그 이용을 해서 왼쪽처럼 오른쪽처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곳이 알고리즘으로 만든 클로로필 혹은 YOCE 알고리즘, OSE에서 산출물 그 알고리즘들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게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역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곳이 클로로필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인 것처럼 저희 과학자들이 많이 실적 관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클로로필 같은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해양 생산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낮아지면은 그 수산 어떤 자원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많은 변화가 또 있고, 그래서 수산 자원의 근본적인 그 보존을 위해서는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광량,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파라고 쉽게 이제 해서 왼쪽에 보이는 이제 고시 영역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광량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에 이제 광량이 바다에 미치는 그 효과가 이제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영향들을 혹은 대기질에 의한 해양 환경 변화, 생태 변화, 이제 그런 중요한 그 변화들이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이 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유사에 관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특이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이제 보인 것은 경기만에서 시간별로 부유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위성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의 정지 궤도 위성으로 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특히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한국 고시 자료를 가지고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학회에서 굉장히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 염분이 되겠는데요. 고시 가시 영역에서는 염분을 이제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염분에 그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수질의 어떤 그 C당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해서 고시에 그 반사도 하고 트레이닝을 해서 염분하고 산출하는 관계식을 봤더니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인 것은 그 SMAP이라는 염분 관측 위성하고 고시에서 1시간 단위로 만든 위성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MAP이라는 그 염분 위성이 있긴 한데 해상도가 25km로 굉장히 안 좋고요. 고시는 소개되는 250m, 1시간 단위지만 SM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8일을 에버리지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염분에 대한 정보가 획득이 어렵다라고 이제 해서 고시 위성으로 1시간 단위로 염분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그 모니터링에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고수온이 있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저염분이 오면 성층화 때문에 고수온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염분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중요하게 인식이 됐고요.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게 이제 다는 아닌데 기본적인 산출물을 가지고 몇 개의 산출물을 섞어서 더 나은, 더 효용이 많은 그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인 건 다양한 그 고시의 그 관측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서해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게 클로로필, 그다음에 유포틱 뎁스, 파, 광량, 그다음에 온도는 GK2A 기상위성센터에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1차 생산력, 프라이머리 프로덕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필이 실제로 어떤 그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얼마나 높은지는 1차 생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정된 게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월별 에버리지를 이제 보면 1월부터 12월 그래서 봄철에 그 1차 생산력이 높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시기 어떤 해에 높은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의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걸 트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 생태 모니터링에 아주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한국에서 배로 분열을 덤핑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위성으로 이게 관측이 됩니다. 덤핑을 했을 경우에 갑자기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왼쪽에 되겠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 단위로 고시로 해서 배가 지나가면서 덤핑을 하기 때문에 덤핑 사이트를 따라서 이제 클로로필이 굉장히 높은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고요.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이 또 내려오는 녹조 혹은 이제 그런 유해 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 고시 위성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 혹은 영양염이 과다하게 양식장에 이제 뿌려짐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간으로 그 위성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일본 쓰나미의 경우에도 그 전후로에서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향후 이게 어떤 그 환경 변화에 있는지 이제 그걸 연구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V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성에서 여기 이 시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강한 농도의 V사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척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척조 같은 경우에도 신호가 보이면 방제라든지 이제 이런 걸 해서 어민분들한테 이제 워닝도 보내고 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경우에 2014년도에 가장 번성해서 많은 연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플랑크톤이
물리적인 변화에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해양에서 에디라는 거에 의해서 플랑크톤이 변하는 연구,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별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연구가 또 있었고요. 또 그 이제 해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MCC 알고리즘을 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고도계 25km 해상도보다는 그 해색 위성으로 아주 촘촘한 해류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필이 가시 영역이다 보니까 빈 곳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200일 이상이 자료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른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면 이 빈 공간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인 것은 태풍이 올 때에 그때의 그 빈 공간들을 인공지능으로 채운 경우가 되겠고요. 또한 내부 파라 그래서 그 위성에서 관측되는 아주 적은 시그널이지만 1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이 내부파를 또한 디텍터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잠수함 오퍼레이팅 할 때 중요한 시그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그 활용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미래 부분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첫 번째가 페이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2022년 나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양의 플랑크톤, 미세먼지, 클라우드, 오션 에코시스템,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해양의 많은 산출물들이 페이스라는 프로젝트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광이 아니라 아주 많은 200개 이상의 초분광 하이스피드라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미래의 센스로서 활용을 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피스가 아니라 그 서브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물적인 현상들, 그 라이다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위성으로 관측하려고 하는 연구도 또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결론인데요. 일반적인 그 위성으로 관측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평소에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중요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어버노멀한 경우에 아주 그 이제 경제성을 떠나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의해서 고시 위성으로 시간별 변하는 고해상도를 가지고 어떤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고유한 그 고시2 위성으로 우리 그 해양 영토로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조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게 있어서 용어를 잠깐 몇 개 가지 말씀드리면 해색이라는 게 바다의 색, 오션 컬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천리안 위성을 고시라고 계속 언급하셨는데 이게 지오스테이셔널 오션 컬러 이미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색을 탐색하는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천리안 위성의 대기 환경 분야 활용에 대해서 이동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성센터장 이동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천리안 위성 GK2B 중에 GEMS라고 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대기 분야 활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개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들 궁금해하시는 대기환경 분야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요입니다. 일단 저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 2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 생태계 유발 물질의 감시를 위해서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 운영한다라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측 원리입니다.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특정 대기오염 물질에 반응하는 파장의 특성을 갖다가 저희가 관측을 해서 그 물질에 대한 관측 결과를 저희가 획득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인 관측 영역인데요.
오른쪽에 동쪽에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훑어가면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초분광의 특징은 저희가 그 300에서부터 500나노미터의 파장대를 0.2 나노미터의 파장으로 1000개 정도로 쪼개서 저희가 관측을 하기 때문에 관측 파장대의 모든 대기오염물질의 정보라든지 정확한 신호 획득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고비용의 그 부가적인 그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그 고가의 성능이 좋은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굉장히 그 일반적인 과학적인 그냥 파장을 갖다가 단순히 선택해서 관측하는 이미저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요 관측 항목이 에어로졸인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하고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이 되겠고요. 여기에 그 의미가 그 기후변화의 단기 체류 물질인 에어로졸과 오존을 갖다가 저희가 관측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이산화질소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가지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관측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총 20개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생산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지상국은 위성의 자료를 수신하고 처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은 저희가 18년도 2월 달에 그 위성센터 준공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은 작년도까지 계속 그 추진해 왔고요. 저희의 그 지상국의 목표는 10년 동안 무중단 운영을 하고 자료 저장하고 실시간 제공,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140억의 예산을 따서 저희가 자료 처리하는 시스템을 3중화시켜서 안정적인 운영과 그 알고리즘 개발할 때 필요한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지상국 운영은 이제 자료 수신부터 지상국의 이제 종합 상황실 운영을 다 포함해서 위성 자료를 생산한다든지 검증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를 통해서 저희가 학계, 산업계, 그리고 대국민한테 자료 서비스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성의 주요 일정으로 보면은 저희가 작년 2월 19일 날 위성을 발사했고요. 그다음에 3월 7일 날에 목표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항우연하고 같이 우주 궤도상에서 파장이라든지 지리 보정 등에 대해서 상태를 점검한 것이 10월 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항우연으로부터 환경위성 운영권을 이관을 받아서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 저희가 위성 자료를 단계별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정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국외 저궤도 위성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측정할 수 있다고,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일평균 약 8회 정도, 겨울철에는 6회, 그 여름철에는 약 10회 정도까지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 해상도 또한 유럽 위성에 대비해서 2배 또는 미국 위성에 대비해서 약 11배 정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저희와 똑같은 정지궤도 초분광 위성을 22년이나 23년 정도쯤에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 환경 분야 활용 계획입니다. 저희는 대기질 감시하고 기후변화 연구, 그다음에 타 분야에 활용하는 부분과 국내 협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주요 산출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오존,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구체 물질인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오존의 생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포름알데히드 등을 해서 자외선 정보와 구름 정보, 그다음에 인체 DNA 손상을 미치는 DNA 그 손상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 식생과 건강에 관련된 총 20개의 산출물을 생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타위성 자료라든지 지상 관측 자료, 모델 자료, 다양한 자료들을 갖다가 저희가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발사된 위성의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고요. 활용 방안은 대기 분야의 6개, 기후 분야의 3개, 타 분야의 4개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사실은 좀 더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아직 기술 개발의 성숙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은 공개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성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디지털 신호를 갖다 수신하고 처리해서 대기오염 물질의 그 자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국이라든지 국외로부터 날라오는 대기오염 물질 또는 타 아시아 국가들이 그 옆에 나라로부터 피해를 받든지 이동이 되어 오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보센터에서 대기질 예보를 하고 있지만 예보센터에서 그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다든지 아니면 예보관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료를 갖다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보관들은 실시간으로 예보를 하는 그 모델링 결과를 저희 위성 자료에 이동되어 오는 값들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 그 위성에서 관측한 결과를 그 대기질 예보 모델의 입력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보의 정확도라든지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국가 간에 이제 이동되어 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 물질이 이를테면 그 국외에서 굉장히 찌란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희 위성에서 그것을 탐지해내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부분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지역으로부터 날라왔는지에 대한 역계적 관측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기류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터해의 이 측면으로부터는 북외로부터 유입되는 물질이 얼마 정도이다. 또는 동해로 빠져나가는 물질은 얼마 정도이고 또 북한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라든지 또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양도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에서 관측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정보는 사실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동되는 것들을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상으로부터 공기 전체 층에 대한 농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농도가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계산해 내야지만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이제 관측막이 없는 서해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도 저희가 그 위성의 관측 자료로부터 지상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변환시켜서 저희가 대국민들을 또는 정책적인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의 그 위성들의 가용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저희 환경위성센터가 그 협력하기로 MOU를 맺은 상태고요. 그래서 융합 복합 활용체, 융복합 그 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성센터들이 저희의 위성 자료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고 또 저희도 다른 위성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융복합해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자리의 개수라든지 정확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사실은 국가의 대기오염 물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지금 현재 17년도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배출량 산정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과 누락되거나 과소되거나 미산정되는 그 배출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성 자료를 가지고 그 실제적인 농도를 저희가 값을 산출해 내고 그 농도 값을 대기 오염 예보하는 모델링에다가 거꾸로 투입을 하게 되면 거꾸로 역산하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예보 모델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그 다음에 기상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들이 그 대기 중에서 어떻게 반응해서
몇 시간 후에는 어떤 물질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농도로 나타날 것이다를 계산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과거 시대에 과거에 이제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가 입력되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위성에서 나온 자료를 그 역산해서 하향식의 배출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은 굉장히 그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단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누락되거나 과대 무의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출량을 저희가 보정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하향식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후 분야의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가 그 제임스의 관측 자료를 갖다가 몇 년간 그 수집을 하고요. 그런 자료들이 누적됐을 때는 국가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장기간의 기후변화에 유발하는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또 특별한 물질들의 특이사항들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 정부의 정책 수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하고 대기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고위도의 기온이 상승한다든가 해서 이제 기온차가 감소하고 그것은 다시 또 대기 안정도의 증가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다시 바람이 약화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이 악화시킬 수 있는 대기 정체의 상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1년 또는 2년의 어떤 기상에 대한 정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걸 순환 고리 형태로 저희가 그 연계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그 오존에 대한 예보들도 이제 그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는 이제 오존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떤 물질을 줄여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굉장히 빨리 필요한 시기가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기에는 그 VOC라는 물질을 줄였을 경우에 오존이 줄어든다. 아니면은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는 낙스란 물질을 줄였을 때 훨씬 오존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관측한 결과로 분석을 해서 5월 달에 이제 고농도 시즌, 오존 고농도 시즌에 그런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오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분야의 활용 방안으로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기 기상위성센터도 마찬가지고 해양위성센터도 마찬가지고 위성을 갖다가 그 개발을 하고 활용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다 보면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활용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산에 대한 분화를 관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탐지하는 그 관측 물질인 SO2가 화산의 분화가 되기 전조의 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산 지역에서 배출되는 SO2의 농도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는 화산 분화 전조다라고 저희가 해서 그런 정보들을 유관 기관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중국의 텐진 화학 폭발 사건이라든지 뭐 산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초분간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은 물질도 저희가 그런 어떤 발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총 20개의 산출물 중에는 그 환경 보건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건강 등에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자료들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 과거에 저희가 다른 위성 자료를 이용했을 때 그 코로나에 의한 경제적인 영향에 따라서 이산화질소가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했던 자료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총 20개의 산출물을 개발해서 그 제공해드리겠다는 말씀과 사실은 이것 말고도 저희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아시아 전역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각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각국에 저희 위성자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위성자를 검증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전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코이카하고 UNSCAP과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동훈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발표를 들었다 보면은 천리와 위성이 도대체 하는 일이 몇 가지인가 궁금할 정도로 다양한 성과가 있네요. 근데 그렇지만은 저희가 문의하는지 몰라도 당장 와닿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무엇이 변했을까,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자들 네 분과 함께 기자 두 분이 이번 발표에 대해서 우선 어떤 궁금한 점 혹은 지적하고 싶은 점, 비판할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오늘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줌 아래 창에 보면 Q&A 창이 있습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토론자들이 토론하면서 그 질문을 모아서 나중에 다시 또 패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두 YTN 부장께서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YTN에서 과학 쪽과 재난 쪽, 기상 쪽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천리안 EA호의 기상 탑재체뿐만이 아니라 환경 쪽이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환경 쪽뿐만 아니라 해양 쪽도 우리 쪽에서 좀 재난 부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발표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이성 소장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소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랑 우리가 이제 위성이 계속해서 라인업을 확장해갔고 또 항우연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술 고도화를 해왔는데 아리랑 6호 이후부터 ADD 쪽에서도 또 다른 위성 쪽 인력들을 충원을 하고 또 다른 라인업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항우연과 ADD 쪽과의 그런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서로의 목적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서로 기술적인 전략이나 쌓아 부분으로 대부분 갈 것 같은데 AD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기술적인 대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성 연구하고 개발 쪽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죠. 다음 부분은 안면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2AO를 보면 황사나 해수면 온도 안개 쪽을 안개 기상 포털을 저희들이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해상도 정보는 KBS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YT는 아직 안 있어요. 그러니까 기상 정보 제공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수신하고 있는데 황사나 해수면 온도 안개 같은 것들이 새로 정보가 제공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주 천리안 1호 때하고 확연하게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2AO의 기상 탑재체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방송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활용을 하면 훨씬 좀 재난 쪽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 쪽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쓰나미하고 적조 녹조 부분입니다. 근데 쓰나미하고 적조 녹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할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쓰나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적조나 녹조 부분, 해양이 적조 녹조 부분은 분명히 뉴스에 이슈가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매년 그게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할 텐데 만일에 적조나 녹조 부분의 데이터를 천리안 EBO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지가 아직 저희들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수님께서 좀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대기입니다. 이 센터장님, 솔직히 정보를 쓰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가 이슈이기 때문에 정보를 쓰고 싶긴 한데 그 정보를 어디서 획득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화산부나 전도라는 부분들을 SO2 발생량으로 하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일본 쪽 화산분화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백두산 화산분화 쪽 관련된 그런 그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한지, 그게 실제로 그 감시 시스템을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뉴스거리도 되고 또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외선 지수 부분도 그 정보가 산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정보가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그 천연 EB에서 대기 환경 쪽 그 관련된 정보들을 일반인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거 굉장히 니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통해서 일타적 가공비 데이터를 매일 받든지 데일리로 받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종합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신발쇼 기자가 바로 하면은 이 질문이 금방 잊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여러분들이 지금 YTN 김진도 부장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것 일단 순서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에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예, 먼저 그 이승훈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HDD의 위성 개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짧게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도 많으니까. 네,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저희 항우연하고 또 저희 항우연은 이제 과기부산하고 과기정통부산하고 이제 국가연은 국방부산인데 국가연하고의 협력이 지금까지 잘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왔냐면 이제 저희 광학관 측에 대해서는 전자광학 쪽에서는 저희 항우연이 이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그 기술을 이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저희 항우연하고 또 민간 분야에서 세트랙 아이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광학관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아마 저희가 하게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현재로는 이제 그 현재까지는 영상 레이더는 국가연이 수입을 하거나 이제 국내 업체랑 해외 업체랑 공동 개발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조달을 하고 저희가 위성 버스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군 사업 체계가 또 별도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군 쪽에서는 이제 소형 군집 위성 같은 걸 따로 해서 특히 위주로 이제 군 위성을 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 민간 수요를 또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전자광학 쪽하고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도 전파를 사용해서 뭐 라디오미터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무슨 관측 이런 것들이 민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 말고 다른 부처에서도.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를 저희들이 전담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군 쪽은 이제 국가연이 뭐 따로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군 수요라도 광학 쪽은 저희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충돌하는 건 없고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병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좀 간단한 질문으로 섞어서 드리면은 기상탑재, 천리안 기상탑재체를 통해서 우리 기상 예보에서 가장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뭔가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직접 예보를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보하는 분들이 어떤 직접적인 베니핏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위성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고해상도의 시간하고 공간적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주관적인 판단, 어떤 퍼셉션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분석과 그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게싱, 그다음에 프레딕션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태풍 그 진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30분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위치 변화가 굉장히 그 언서턴티가 높았다면은 지금은 그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에 왔을 때 그 태풍이 이제 깨진다고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그 태풍의 중심축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태풍의 중심축이 기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층의 구름과 상층의 구름의 서큘레이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해상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게 분리되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해상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 분리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강화되기 시작한다,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분석 같은 게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 고해상도 데이터를 활용하신다는 것 같은데, 우리 KBS에서 경험하신 내용을 좀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은, 그래서 위성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좋아졌어?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 예보라는 게 옛날에 뭐 어떤 정량적인 분석이 있었지만은 관측 데이터가 차지하는 게 한 30%, 그 다음에 모델이 차지하는 게 한 30%, 예보관이 차지하는 게 한 40%라고 그러는데, 관측 데이터 중에 위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긴 높습니다만은 그 30% 중에 일부인 위성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결과적인 예보가 손빠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예보라는 게 지금 정확도라는 게 90 몇 프로인데 90 몇 프로에서 0.1% 올리는 거하고 50%에서 1% 올리는 건 또 정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불짜리 질문인데 1불짜리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영환 교수님과 이도건 센터장님 두 분께 질문 나온 것은 쓰나미 적조, 녹조 정보나 혹은 대기 관측 정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언론에서 할 수 있는 획득 방법에 대해 물어봤고요. 그다음 이도건 센터장님께 해외 일본 아소화산 분화에 대한 그 정보를 관측했다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백두산 관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쓰나미 적조, 녹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료 획득이 되고 자동적으로 산출물이 자동적으로 저장돼서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컨택 포인트가 해양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작년에 이제 해양 쪽에서 위성 운용 쪽에 정리가 된 게 기오스트에 해양과학기술원에 안에 있는 해양위성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조사원에서 국가해양위성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컨택 포인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실제로 해양조사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해양조사원. 예, 맞습니다. 거기 안에 국가해양위성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거기서 자료를 하고요. 일단 기능이 해양위성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던 적조, 녹조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학원 쪽에서도 많이 실제로 현업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실질적인,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어떤 분석 측면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컨택 포인트로 국가해양위성센터 혹은 수산과학원에 바로 문의를 하시면 바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성 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 영역이다 보니까 구름이 있으면은 녹조라든지 이런 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중형 드론으로 1해리 16km 정도를 특정 징후가 나타나면 비행체를 떼웁니다. 그래서 센서로 위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측하고 자료를 만들고 경보를 울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과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이제 운영된 컴플리트된 건 아니고 한 2년 내에 아마 그런 서비스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성하고 무인기 전체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김진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이미 후속 위성도 개발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아시아 지역 전역에 저희 판도라 네트워크도 깔려서 위성 자료가 검증되고 저희의 모든 정보들이 빨리 배포되는 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긴 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저희 항우연으로부터 운영권이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그 관측을 시작한 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상으로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일본의 그 아소 화산학제 발표 자료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제임스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그 관측한 것은 니시노시마라고 해서 제주도보다 훨씬 더 남서쪽에 있는 그런 화산이 폭발됐던 것들을 분화했던 것들을 저희가 관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화산에 대한 전조를 당연히 저희 그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관측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몽골부터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까지 저희가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범위 내에 있는 화산인 백두산은 당연히 저희가 관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거의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활용이라든지 관측한 결과를 언제 방송국 또는 국민들께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6월 달 정도쯤에 저희 위성 자료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위성 자료라는 게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관측을 해서 1년 정도를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사실은 자료를 배포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 정도 저희가 그 관측 자료 갖다가 공개를 안 했을 때는 굉장히 질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긴 지금 KBS의 그 신방실 기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방송국과 재단 그 방송사인 주관사인 KBS뿐만 아니라 YTN 그런 모든 방송사회들 분들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의 정보를 받아가실 수도 있고, 또는 저희하고 이제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공문을 주시든지 해서 FTP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쏴드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검증을 했을 때 저희 그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기본적으로는 단기간에 검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미국의 나사라든지 유럽의 항공우주국 사람들도 굉장히 원더풀하다, 그레이트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굉장히 단기간에 쇼텀에 대한 것들을 검증했던 부분이고요. 장기간에 검증했을 때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또는 새롭게 나타날 그런 위성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고 기간과 범위도 굉장히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최대한 6월 달 정도부터는 일단 자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느 분인지 어떤 방송사든지 제한 없이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도 많으니까 이제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방실 KBS 기자께서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 잘 들었고 오랜만에 선배분들 얼굴 뵈서 너무 반가운 자리였고요. 저는 특히 천리안 EA호랑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남미 기아나에서 발사하는 현장에 제가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이었고 그때 그래서 천리안 EA가 처음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제 기상청에서 공개를 했을 때, 그전에 늘 흑백 영상으로 보다가 총 1000년생의 컬러 영상을 봤을 때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이런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주로 일본의 MP셋이나 그 이후에 히마와리를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뭐 황사라든지 이런 뭐 방송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린 위성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재난 방송을 하고 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자부심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앞에 안명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천리안 EA를 활용해서 최근 2년 동안 여름에 찾아왔던 태풍, 굉장히 고해상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됐고, 태풍의 뭐 중심축이 상하층 분리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천리안 EA는. 그리고 뭐 국민분들은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상청이 최근 들어서 폭설 예보도 굉장히 좀 정확해졌어요. 이전보다. 그래서 서울에 눈이 오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눈이 내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보를 좀 했던 경우가 좀 드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도권에 구름대가 그렇게 들어오고 바람이 이후에 오고 막 한기 몰려오고 하는 것들이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상청 이런 예보들이 굉장히 정확해졌다고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고 안개 예보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안개가 이전에는 뭐 내륙 지역 곳곳에 낀다, 서해안에 낀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뭐 어느 지역 몇 시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위성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확해졌다 이렇게 느꼈는데 교수님 맞나요? 그래서 국민들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아직 높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나 위성이 천리안 이렇게 위성이 있는데도 왜 예보가 빗나가냐라고 아직도 기상청을 좀 비난하거나 하긴 하는데 지금 위성이 있어서 많이 나아졌고 앞서 대답을 하셨지만 위성의 비율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안명환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서해상의 구름대 발달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보를 하기 위해서 위성이 어떻게 좀 더 보완이 돼야겠다. 천리안 3호도 예정이 돼 있지만 그리고 추가로 뭐 관측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환경 쪽 편리한 EB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대답을 해주셔서 저도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새해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저도 편리한 EB 영상을 저희가 좀 쓸 수 없는지 문의를 드리고 잼스 쪽 했는데 아직은 쓸 수 없다고 대답을 들어서 편리한 1호 이전에 있던 1호 거 고시 그쪽 자료를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답변해 주셨듯이 6월부터는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승훈 소장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편리한 EB가 그 세계 최초의 환경위성이다. 정비궤도 환경위성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국민적인 기대도 컸었습니다. 저희 언론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세계 다른 나라에서 먼저 올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세계 최초 맞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이전에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저궤도 위성, 뭐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쪽으로 관측을 했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환경위성을 올림으로써 이후에 유럽에서 센테니얼이나 미국 템포 발사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이렇게 올리는 계획이 예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세계 최초 정지궤도 위성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그 센티넬-4하고 템포하고 그 미리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뭐 이를테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잖아요. 저희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템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저희는 굉장히 빨랐던 부분이고 항우연과의 또 의사소통도 적극적인 협력 체계도 좋았고요. 해서 빨리 쏘아 올린 케이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나사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22년 또는 23년. 근데 그분들은 외국의 이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천천히 뭐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체크해가면서 좀 천천히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라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이승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 센터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셔서 전 뭐 따로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올라가고 센티넬-4는 이제 유럽의 개발 구도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템포는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그 탑재치 자체는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저희 거 완성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 이제 그 발사를 아직 못한 거고 센터장님 말씀에서 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그 질문이 미세먼지에 관련 거 답변 한번 드리시죠. 그 신방실 기자가 아까 정확하게 한번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이거 잼스 영상을 좀 쓸 수 있냐고 질문했는데 못 써가지고. 근데 앞에 예. 김진두 선배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해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미세먼지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국민들은 천리안 위성에 대해서 이제 미세먼지, 황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철에도 관심이 많은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씩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황사가 어디서 오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어떻게 오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천리안 위성 덕분에 우리가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연관성 그리고 어디서 오고 그 발생의 원인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실이 밝혀졌는지 이것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가 그 관측을 한 시기가 예,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이제 저희 3개월 남짓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이 사례가 구체적으로 된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들을 일단 저희 그 환경부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저희가 정보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장거리 이동 대기물질 탐지 및 유입 유출량 산정이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미세먼지라든지 대기물질이 많이 생성이 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지역을 거쳐서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이 유입이 되고 빠져나가는지 모델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국의 기여율하고는 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 생성됐고 어느 지역을 지나왔고 얼마만큼의 양이 유입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올해 말 정도까지는 그걸 갖다가 기술은 많이 개발됐습니다. 기술은 많이 개발됐는데 저희 위성 자료 자체가 굉장히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올해 지금은 올해 업무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전산화 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전산화 시키면서 실제로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환경위성 자료를 쓴 게 아니고 다른 위성 자료를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경위성 자료를 인풋해 봐서 그것이 얼마 정도 잘 구동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현업화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조금 추가를 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아까 신방실 기자님 질문하신 거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사의 경우에는 어떤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면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대기 중으로 이렇게 부양을 해가지고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점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보면은 어디에서 발생했고 얘가 어떻게 이제 이동하는지를 추적이 가능한데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가스상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게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에 해가지고 에어로졸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의 그 어떤 미세먼지를 미량 기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지 못하면은 사실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극궤도 위성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반면에 잼스의 경우에는 바로 8번 정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가스 페이즈들의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리퀴드나 그다음에 솔리드 페이즈, 에어로졸들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동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expectation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세계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기 관측만 가지고 부정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현 교수님 계시지만은 세상이 비록 천해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열과 에너지, 그다음 수증기 소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다 관측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 관측만으로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 불가능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조 교수님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세상이 비록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바다이기 때문에 종이랑 관측이 굉장히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기자님이 그 Q&A 세션을 통해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 밴드가 뭐고 채널이 뭐고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밴드하고 채널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을 보는 시각을 몇 개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지구를 관측하는데 파장을 몇 개의 파장을 위해서 지구를 관측하느냐가 그 채널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관측 정확도를 사실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외나 가시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마이크로웨이브 데이터를 전지 궤도에 탑재하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 기상위성의 꿈입니다. 2030년 이내에도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꿈인데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탑재체를 전지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안테나, 엄청나게 큰 센서가 필요한데 아직 거기를 구현시킬 만한 그런 기술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마이크로웨이브 센서가 전지 궤도에 올라간다면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현상도 우리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이주영 부장의 질문을 하나 좀 제가 대신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그 위성을 통해서 관측의 정밀도는 아주 향상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관측 정보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내려면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 수준이 어떤지 앞으로 정부가 이 분야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아까 여러분 발표에서 조금씩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해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요. 이전과 다른 그런 해석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네, 그래 주십시오. 네. 네. 아까 우리 이성훈 단장님 발표하실 때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 국산화, 그 다음에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그 2A는, 1호는 이제 그 에스트리움하고 같이 디자인한 다음에, 이제 2호는 항공인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 페이로드도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해서 그 주도로 이렇게 가는 걸 보셨을 텐데, 관측된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좀 더 국내 주도입니다. 잼스도 마찬가지고, 고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A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국내의 그 대학교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국내의 출연연구소, 국내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참여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부가적인 산출물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은 정부의 지원과 관심만 있다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갖춰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 부분 잠깐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제 생각엔 저기 질문하셨던 소프트웨어가 그 새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그 안민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관측 자료를 실제로 그 일반인 혹은 연구자가 쓰려면 그 알고리즘, 특히 그걸 완성하기 위한 실측이 제일 중요한데요. 해양 같은 경우에는 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기상 조건 또 배를 운영하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게 항상 그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인 것 같고요.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해야 그 자료가 이제 많이 모일 것 같고, 이제 그래서 AI라는 것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AI가 사실 자료가 그 트래시가 들어가면 트래시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더라도 자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건 자료를 실측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엔 그 모든 과제를 할 때 아웃리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이 만든 자료를 일반 국민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그걸 잘 레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해양 부분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초중고 인공위성 경시대회 이런 질문들 예를 들어서 오픈하게 해두면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전문가들이 생각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엉뚱한 질문이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오픈된 걸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좀 하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추가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신 거 보면은 그 호주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고, 필리핀 화산 그리고 일본 아소산 화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김진도 부장이 백두산 화산 스파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관찰하고 있냐 했는데, 지금 뭐 짧은 관찰 기간이라서 아직 보고는 있지만은 성과는 나온 거, 구체적인 거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위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역을 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백두산을 말씀하셨지만 북한 지역의 어떤 환경 변화, 그리고 그런 재난 상황, 사고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관측이나 그런 연구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동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희가 백두산을 계속 관측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대기질에 대한 것과 재난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장비들도 저희가 삼중화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실은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두산만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정밀 관측을 한다든지 그러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재난이라든지 화산 탐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임스의 그 이산화황에 대한 그 정확도는 굉장히, 일본에서 화산 폭발했을 때 저희 관측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잘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현업화시키고 현업화시킨 다음에 이제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염려스러운 점이 저희는 아직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아직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위성센터라든지 기상위성센터를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늘은 천리안 EA-EBO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천리안 3호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7년으로 발사가 된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아까 그 설명하시면서 한국형 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그 위성 함포 수신기 적용 기술 이런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국형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 개발도 따로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천리안 3호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천리안 3호는 공공복합 통신위성으로 돼서 그 한국형 위치정보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통신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그런 위성이고요. 한국형 위치정보 시스템은 이제 저희 항공에는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 쪽에서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면 그때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천리안 3호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 항공연에서는 이런 그 저희들이 축적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이런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한국형 위치정보 시스템이 천리안 3호는 아닙니다. 천리안 3호는 공공복합 통신위성으로 통신위성을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기왕에 저기 찬스를 주신 반면에 이용해서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간단한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해상도는 아시겠다 그랬고, 근데 밴드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밴드는 이제 파장 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아리랑 1호는 510730,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을 전체를 받아들이는 흑백이었어요. 물론 흑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흑백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위 칼라라고 하는 거, RGB, NIR,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환경 탑재체는 자외선에서 가시광선까지를 무려 1000개의 채널로 나눠가지고 한 픽셀에 0.2 나노미터의 굉장히 샤프한 그 스펙트럼이 들어와요. 그럼 이런 그 파장 대역을 나눈 거를 밴드 또는 채널이라고 하는데 해양 탑재체는 12개에다 전체를 보는 거 하나 더 있어서 13개 채널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 피사체의 특성을 더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이렇게 밴드를 나누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입력광의 에너지가 작죠. 그렇죠? 전체를 하나로 받아들일 때하고 이걸 갖다가 20개로 쪼갰을 때는 각각의 인풋 에너지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장단점이 있고 기술의 그 발전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기자님들을 가끔 만났을 때 항상 그 흑백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칼라 칼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돈이 이렇게 제한이 있다면 예산이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건 흑백 영상이에요. 흑백 영상에 가장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칼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담이고요. 우리 환경 탑재체는 칼라가 중요해요. 칼라 아니면은 스펙트럼을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2000 픽셀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200 나노미터를 2000 픽셀로 나누니까 한 픽셀에 0.2 나노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아주 파인한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천리안과 같은 정지궤도 위성이 기존의 저궤도 위성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걸로 본다면은 지구 관측을 위성은 주로 랜셋과 같은 저궤도 위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정지궤도 위성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지궤도 위성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통신에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도대체 다른 환경 연구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더 자세하게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밀 관측을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이 훨씬 유리하죠. 지구 전체를 반지름이 6,400km인데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렇게 낮게 떠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100분도 안 걸려요. 지구는 천천히 돌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 관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그 안명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똑같은 곳을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같은 곳을 재방문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정지궤도는 36,000이라고 하는 이 지구 반경에 60배 먼데 뜨지만 지구랑 같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곳을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탑재체나 해양 탑재체처럼 이 대기나 바닷물의 그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굉장한 또 그 장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정지궤도에서 관측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관측 전자광학 탑재체들이 기술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주로 통신중계 위성만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천리안 2A, 2B처럼 상당히 그 고성능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지궤도에서도 관측 위성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기자분 패널께서 좀 더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YTN의 김진두 부장입니다. 이동훈 센터장님,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일본 쪽하고 그쪽 화산 폭발을 보셨을 때 SO2 발생 그게 뭔가 시그널이 나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뒤에 보통 분화가 일어나는 건지 지금 이미 몇 차례 이제 사례를 보셨으니까 이게 정말 예측이 가능한 건 분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아직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그 여러 연구 사례에서 봤을 때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SO2라는 이산화황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것은 아마 학계에서 정설로 알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 SO2의 분출이 생성이 많아지면 그거를 화산 분화의 전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뭐 따로 필요하시면 제가 그 학계에 그런 연구 결과를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 교수님께 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해색 연구에 대해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바다를 이제 이야기한다면 아까 그 화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그 오염수 방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오염 물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성으로 뭐 추적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초분광 센서 앞서 이제 설명하셨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신호를 감지하는 건 있는데 아마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걸로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에서 가장 큰 신호가 대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90%가 대기 어떤 저희는 노이즈로 받아들이고 10%인데 그 안에 그 세시움의 그런 그 성분 그런 걸 디텍트하는 거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뭐 기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추가로 질문이 지금 없으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 그 발표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놀라운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상은 우리가 이런 정도의 기술도 이제 확보를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올 정보가 무척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원 센터님께서는 지금 연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좀 기자들은 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중요한 연구 성과가 나오는 속속 아마 좋은 발표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위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이 눈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눈이 더욱더 정확해지고 또 맑아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눈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눈에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 성과에 대해서 기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 과학기자협회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학 이슈 토론회를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백신에 대한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발표자분들, 패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